안녕하세요. 칠기존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놀라운 인생의 애환이 담긴 이솝우화,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 지은이는 최강로, 발행은 원앤원 북스입니다. 이솝우화 하면 보통 어린애들이 읽는 우화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여우, 늑대, 당나귀 등 동물들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 속에는 인생의 애환과 각주, 인간 심리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고전보다 심오한 삶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원래는 어른을 위한 우화집이었는데 어린이들이 읽기에 부적합한 이야기들을 삭제하고 아동용으로 그동안 읽혀왔습니다. 이 책의 최강록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이솝우화는 놀라운 책이라면서 그 안에 담긴 정신분석학적 측면과 심리적 요인들을 현대사회에 비춰 알기 쉽게 해석하여 심리적 처방을 건넵니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요. 1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솝우화, 불안, 2부 좀 더 성숙한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성찰, 3부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을 때 이솝우화, 성수, 4부 복잡한 삶이 홀가분해지는 이솝우화, 활기라는 4가지 키워드로 이에 맞는 이솝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저자는 이솝우화는 정치인이 읽으면 예민한 민심을 포착하는 심리서로, 사업가는 세상의 흐름을 짚어내는 경영서로, 종교인이라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로, 교육가에게는 배움의 이치를 깨닫는 교과서로 제격이라면서 웃음과 눈물, 재치와 감동이 살아있는 이솝우화에서 삶의 지혜와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아버지와 딸들. 어떤 아버지에게 2딸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2딸은 각각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큰딸의 남편은 원예사였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식물 가꾸는 일에 취미가 있던 큰딸이 자기에게 딱 맞는 원예사를 만난 것이죠. 작은 딸의 남편은 도공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살림에 재미를 붙인 작은 딸은 그릇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큰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남편과는 사이가 좋으냐? 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아버지가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시무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예뻐해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가 뭐냐?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게야. 애써 가꾼 식물과 꽃이 시들거나 죽지 않으려면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야 해요. 해가 너무 쨍쨍 내리쬐면 식물과 꽃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비를 내려달라고 틈나는 대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마. 얼마 후 아버지는 작은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딸이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딸 역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쁜 딸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어렵사리 빚어 만든 그릇들이 잘 말라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제대로 마르지 않아 상품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겠구나. 해가 쨍쨍하게 비춰달라고 매일같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마.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작은 딸 얼굴이 떠올라 걱정이었고, 햇볕이 화창한 날은 큰딸 얼굴이 떠올라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은 흐려서 걱정, 맑은 날은 맑아서 걱정이었죠.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신에게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도 해를 비춰달라고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는 부모. 우리 구전동화 중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소금장수였고 다른 아들은 우산장수였죠.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엔 소금장수 아들 걱정하고 쾌청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이 팔리지 않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 역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절 남선사 근처에 한 노파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도 밖에 나와 울고 화창한 날에도 밖에 나와 울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는 할머니를 보고 한 스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은 집신장수에게,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큰딸 걱정에 눈물이 나고 날이 좋으면 작은 딸 걱정에 눈물이 납니다. 이 할머니 또한 자식 걱정에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날마다 걱정을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여러 시대와 나라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자식 사랑은 대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바로 부모입니다. 내가 사고뭉치이고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불효를 거듭해도 끝까지 나를 믿고 지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부모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고 한계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낳고 기른 내 분신이자 또 하나인 나인 까닭입니다. 이 같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걱정, 너무 잘 먹어도 걱정, 집 밖으로 안 나가도 걱정, 눈만 뜨면 집 밖으로 나가도 걱정, 걸어가면 넘어질까봐 걱정, 차를 타면 사고 날까봐 걱정, 공부를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열심히 공부만 하면 건강해질까봐 걱정, 친구가 없어도 걱정, 친구가 너무 많아도 걱정. 자식 걱정은 평생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머리가 하얗게 새도 부모 눈에 비친 자식은 마냥 어리기만 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럿이더라도
다 잘되고 반듯해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자식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장남 걱정, 오늘은 큰딸 걱정, 내일은 막내 걱정, 모레는 둘째 걱정이 이어집니다. 동기간이 보통 대여섯 이상은 되던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안 그럴까요? 자식 키우는 환경과 세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양육비와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고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세상이 험악하니 걱정거리가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걱정의 노예로 살고 있다. 우화 속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은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걸 말합니다. 좌절, 슬픔, 혐오 등의 부정적 감정이 희망, 기쁨, 연민 등의 긍정적 감정과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1910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블로일러가 소개한 개념으로 프로이트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행동, 의견, 감정 사이에서 동요하는 경향성입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행동, 의견, 감정 간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이 화창하고 해가 쨍쨍합니다. 소금 장수 아들 생각이 난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장사가 참 잘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우산 장수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사 공치는 날이네 하는 생각에 기분이 급격히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내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지나가는 비인가 했더니 예사롭지 않게 내립니다. 아버지는 큰딸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니 꽃과 식물이 잘 자라겠구나. 큰딸이 아주 좋아하겠어 하며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작은 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빚은 그릇이 마르지 않을 텐데 걱정이네. 딸아이가 마음고생이 심하면 어쩌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 태양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죠. 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웃다가 울길 반복합니다. 큰아들과 작은 아들, 큰딸과 작은 딸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긴 하지만 심한 감정 기복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부터 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걱정하면 해결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동안 문제가 해소되거나 심각한 정도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죠. 전혀 근거 없는 기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닌 젤린스키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걱정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 대부분이 하등 쓸모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또한 4%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가항력에 관한 것이죠. 나머지가 4%입니다.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의를 기울여 해결할 수 있는 것 고작 4%뿐인데 우리는 나머지 96%의 걱정까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사소한 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인 96%의 걱정 때문에 우리는 걱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요? 해결되지 않을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에서 할머니에게 인근 절에 있는 스님이 말했습니다. 2딸 걱정에 맑은 날은 맑아서 울고 흐린 날은 흐려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맑은 날은 집신이 잘 팔리니 큰딸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흐린 날은 우산이 잘 팔리니 작은 딸을 생각하며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죠. 파채위서, 눈물을 거두고 웃음을 지음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걸 보고 좋은 걸 떠올리면 날마다 웃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걱정해봐야 해결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고 이웃이나 지인들을 위해 걱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는 2004년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한참 뒤인 2015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삽입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죠. 걱정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노래입니다. 가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왜 그렇게 걱정만 하며 살았는지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노래처럼 지난 기억과 아픔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좀 더 사랑하면서 걱정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외눈박이 사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주 잘생기고 시력도 좋은 멋쟁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는 바람에 목숨은 간신히 구했으나 한쪽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심이 컸지만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풀이 잔뜩 자라 있었지만 아무도 없어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서운 짐승이나 사냥꾼이 나타날지 몰라 철저히 경계해야 했습니다. 외눈박이 사슴은 어떻게 주변을 살피는 게 가장 좋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래, 못 쓰게 된 눈을 바다 쪽에 두고 잘 보이는 눈으로 숲을 경계하는 게 좋겠어.
늑대나 사자 혹은 사냥꾼이 온다면 분명히 육지에서 올 테니 숲을 경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망망대해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없는 것 같았죠. 사슴은 성한 눈으로 숲을 바라보며 맛있는 풀을 신나게 뜯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넋을 놓고 풀을 뜯는 사이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배에선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낚시꾼이 바닷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보다 훨씬 크고 맛있는 사슴을 잡아먹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활을 들어 사슴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사슴을 향해 날아가 명중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믿으며 정신없이 풀을 뜯고 있던 사슴은 화살을 맞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숲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보이는 눈으로 잔뜩 경계하고 있었으면서 훨씬 위험한 바다는 안전하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눈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구나. 그날 밤 낚시꾼들은 물고기 대신 횡재한 사슴고기를 구워 먹으며 마음껏 포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눈박이 사슴처럼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외눈박이 사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혀를 찹니다. 쯧쯧,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도 다른 쪽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충분히 경계했어야지. 두루두루 살펴야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있었으니 그런 꼴을 당하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사슴이 비참한 종말을 맞은 건 외눈박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쪽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곤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린 위험들을 간과한 데 있었습니다. 위험은 어디에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경계했다면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이 외눈박이 사슴처럼 살아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사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삽니다.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속에 거짓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언제나 대립과 긴장이 넘쳐나고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평화롭지 않고 늘 살벌한 분위기가 넘쳐납니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를 발견하면 관대한 태도로 즉각 받아들이지만 상반되는 정보나 근거를 접하면 적대적이거나 인색한 태도를 보이며 동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경험이나 직관 등에 의존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유독 의심이 가는 사람의 정보에만 눈길을 주는 경찰관이 있고 원고와 피고 중 자신을 향해 좀 더 깍듯하고 애절하게 진술한 사람의 정보를 많이 참작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사들의 확증 편향이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선입관에 의존해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쉽게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위험 경고가 있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나 증거에만 눈길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언제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종합해 내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경험과 신념에 사로잡혀 정보를 일정한 방향으로 혹은 의도된 결론을 향해 조작하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보를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일치하도록 왜곡하고 조작하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신앙처럼 굳어진 겁니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 한번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그 기사를 토대로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인물이나 제품 또는 사건 등에 확고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판명되고 오보에 대한 사과와 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기사를 사실이라고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증언과 명약관한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확증 편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편향된 신념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극단적인 전선을 형성합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과 예절마저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다 보니 확증 편향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편 잘못은 무슨 논리를 대서라도 감싸주고 덮어주며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반면 상대편 잘못은 사소한 것까지 들춰내 최대한 부풀려 손가락질하고 단죄합니다. 이들에 휘둘려 국민도 두 편으로 나뉩니다. 선거철만 되면 SNS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상대방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음모론이나 비아냥뿐입니다. TV에서 정치인들이 나와 토론하는 걸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왜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확증 편향에 빠져 점점 외눈박이 사슴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대체 왜 저럴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지는 것, 오랫동안 지녀온 믿음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명과 위신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내 믿음과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남은 방법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정치적 성향, 종교, 경제적 수준,
학연 등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게 편한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불편하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보다 불안과 위험이 넘실 때는 스트레스 공동체가 될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으며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누구나 인정하는 진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도 위신이 떨어지는 일도 우스운 사람으로 전락하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에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래, 두 눈이 멀쩡할 때도 사냥꾼을 보지 못해 화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는데 남은 한쪽 눈만 가지고 어떻게 주변 경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조금씩 먹어가면서 전후좌우를 철저히 경계하다가 적당히 먹으면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좋겠어. 나를 믿으면 안 돼. 외눈박이 사슴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날의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많고 믿음과 신념이 확고하다면 매일 이렇게 되뇌는 건 어떨까요? 외눈박이 사슴처럼 되지 말자. 내 눈만 가지곤 절대로 모든 걸 볼 수 없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려면 사자와 여우와 사슴. 늙고 병든 사자가 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용맹스러운 위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커다란 사슴의 싱싱한 내장과 심장이 먹고 싶어. 그걸 먹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냥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사슴을 잘 꼬드겨서 굴 속으로 데려와줘 부탁한다. 여우는 사자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한 사자가 건재한 것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멋지게 생긴 사슴을 발견하곤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사자의 친구인 건 알지? 그런데 사자가 병이 들어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려 해. 사자의 뒤를 이을 숲속의 왕 말이야. 누가 적합할까? 멧돼지? 곰? 표범? 늑대? 아니야. 잘생긴 외모에 뿔이 우아한 사슴이 제격이라고 생각해. 사자도 내 말에 동의했어. 그러니 지금 나랑 같이 사자에게 가서 임종을 지키는 게 어때? 여우의 말에 솔깃해진 사슴은 왕이 될 부푼 꿈을 꾸며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자 사자가 누워 있었죠. 자신을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듣기 위해 다가간 순간 사자는 사슴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 사자의 어설픈 공격에 사슴은 귀만 찢어진 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사자는 아쉬움을 달래며 여우에게 한 번 더 사슴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여우는 사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수소문 끝에 귀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사슴을 찾아갔습니다. 사슴은 여우를 보자마자 욕을 퍼부으며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침착하게 사슴을 달랬습니다. 너는 수려한 외모와 달리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게 탈이야. 사자가 임종을 앞두고 너를 왕으로 삼은 뒤 왕의 위엄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조언해 주기 위해 귓속말을 하려던 것인데 지레 겁을 먹은 내가 발버둥질하는 바람에 귀가 찢어진 거 아냐. 그러다 사자가 왕의 자리를 다른 동물에게 넘기면 어쩌려고 그래. 다시 가서 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해. 무서워하지 말고 왕이 될 기회는 이번 한 번뿐이야. 자, 마음 다잡고 어서 가자고. 듣고 보니 여우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슴은 이번에도 여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간 사슴은 단단히 준비하고 있던 사자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것이죠. 사자는 사슴의 싱싱한 골수와 내장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다 심장이 몸 밖으로 튕겨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재빨리 사슴 심장을 낚아채 먹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식욕을 마음껏 채운 사자가 여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먹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왜 심장이 없는 거지?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야. 사자의 포식을 지켜보던 여우가 능청스레 대답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그렇지. 한번 죽었다가 살아놓고선 또다시 제 발로 사자굴에 찾아온 녀석에게 심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재물보다 명예를 갈망하는 이유. 불교에선 인간의 5가지 근본적인 욕망을 오욕으로 설명합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은 재요,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인 세교, 맛있고 화려한 음식을 탐하는 식욕, 피곤하면 자고 싶은 수면욕, 남들보다 높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과도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거나 접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젊었을 때 왕성하던 세교, 식욕, 수면욕이 늙어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망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없어지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허망함을 깨달은 사람이라도 국가와 사회 혹은 지인과 가족에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바람은 끝까지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존엄이나 품위를 가리킵니다. 현학적으로 정의하자면 도덕적 혹은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이나 존경, 칭찬을 의미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큰 자부심을 느끼기 마련이고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명예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명예의 욕망은 재물의 욕망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돈은 노력하면 벌 수 있지만 명예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은 자식에게 상속해 대물림할 수 있으나 내가 가진 명예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는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고 오직 자신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한국인이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이 속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칭찬도 좋지만 주경야독으로 유명대학 교수가 된 학자라는 칭송이 더 깊은 울림과 여운을 남기는 건 이런 까닭입니다. 부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습니다. 부자라는 지위도 없어지죠. 하지만 국회의원은 딱 한 차례만 했어도 언제나 의원님으로 불립니다. 장관은 며칠만 하고 그만둬도 평생 장관님 호칭이 따라다닙니다. 은퇴한 교수에게도 늘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그 자리를 명예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유도 원하는 지위에 올라 부자가 되려는 목적보다 명예를 얻으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